부모의 희생은 숭고한가? 아니면 어리석은 도박인가? 아버지, 이 도장 하나면 우리 가족 다 같이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아버님 최고로 모실게요. 저 믿으시죠? 이게 다 손주 녀석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제발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지하 단칸방.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그곳에서 한 노인이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며 새겨진 깊은 흉터들이 가득하지만 지금 그 손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자식의 따뜻한 손이 아닌 차갑게 식어버린 영원짜리 통장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거실에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던 이른바 성공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의 사업이 기울어간다는 말에 손주의 학원비가 밀렸다는 눈물 섞인 호소에 그는 자신의 노후라는 마지막 보루를 기꺼이 허물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숭고한 희생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장이 찍히고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거룩했던 희생은 비참한 도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의 따뜻한 햇살 대신 그에게 허락된 것은 보일러조차 돌아가지 않는 이 차가운 지하방이었습니다. 화려한 자녀의 SNS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이미 지워진 존재였고 모시겠다던 약속은 통장 잔고가 바닥남과 동시에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 나쁜 노인의 사연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베팅했다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도박사들의 슬픈 기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극의 잔해 속에서 묻고자 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희생은 진정 숭고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향한 어리석은 도박입니까? 부모들은 자식의 불행을 자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그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냉정한 판단력을 앗아갑니다. 김철수 씨가 아들의 사업 자금을 위해 자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했을 때 그는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노후 보장이라는 지독한 착각. 그것이 어리석은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생각보다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자산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순간 부모는 공급자에서 수혜자로 전락합니다. 주는 손일 때는 권위가 서지만 빌어 쓰는 손이 되는 순간 서러움은 일상이 됩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용돈 몇십만 원을 부탁하며 생전 처음 보는 아들의 싸늘한 표정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라는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게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희생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모의 주머니가 완전히 비었을 때 자식은 고마움이 아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실망감을 느끼며 등을 돌립니다. 이것이 희생의 종말이자 준비되지 않은 어리석은 도박이 불러온 파산의 실체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노인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원래 착한 애예요.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 하지만 통계는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의 피고인인 자식들 중 처음부터 악마였던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부모인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부모를 외면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생존 본능입니다. 자신의 가게가 흔들릴 때 자식들은 부모의 노후보다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선택합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다 넘겨주었다는 것은 자식에게 내 생존권을 너의 선의에 맡기겠다는 위험천만한 계약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소송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이제 효도가 마음의 영역을 떠나 계약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설마 내 자식이 나를 버릴까? 라는 막연한 믿음은 가장 위험한 도박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식에게 다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페류나로 만들 수 있는 유혹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부모가 마지막까지 돈의 힘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자주 찾아오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에게 물려받을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꼭 지켜내야 합니다. 첫째, 거주하는 집의 명의는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집은 당신의 마지막 성체입니다. 둘째, 조건부 증여를 활용하십시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 의무를 명시한 공증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건강과 취미를 위해 돈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활기차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자식들은 부모를 짐이 아닌 존경하는 어른으로 대우합니다. 김철수 씨의 영원짜리 통장은 그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만약 그가 그 통장에 자신의 장례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남겨두었더라면 아들은 적어도 임종을 지키는 척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자식의 효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이 효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당신 스스로 설계하십시오. 부모의 희생은 분명 숭고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자신의 파멸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숭고함이 아닌 비극일 뿐입니다. 김철수 씨가 품고 죽은 영원짜리 통장은 우리 시대 부모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는 아픈 진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는 안녕합니까? 혹시 자식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당신의 생명줄을 풀어주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숭고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도박입니까? 이제는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잘 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풍요로울 때 자식의 미래도 비로소 빛날 수 있습니다. 영원짜리 통장의 비극은 김철수 씨 한 명으로 족합니다. 당신의 통장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자존심과 자식의 효심을 지켜줄 든든한 숫자들이 찍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법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그 돈 원래 저희 주시기로 했던 거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현실을 보세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애들 학원도 못 보내요. 아버지는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철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금지옥엽 키워온 아들이 자신을 향해 삿대질하며 내뱉는 말들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넘겨준 빌라를 되찾기 위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증여 당시에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는 명확한 서면 합의가 없었기에 아들이 재산을 가로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원 복도에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내어주고 거리에 나앉게 된 노인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법은 감정보다 증거를 믿습니다. 잘 모시겠다는 아들의 눈물 섞인 약속은 법정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공연불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가 치매 기운이 있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며 성년 의견인 신청까지 내는 파렴치함을 보였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돌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가진 자가 된 자식에게 부모는 더 이상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축내는 지출 요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소송 비용마저 감당하지 못해 결국 소를 취하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의 괴물을 깨우는 먹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불효자 방지법은 사실상 부모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증여에만 해당합니다. 이미 등기가 넘어가고 현금이 전달된 이행 완료 상태에서는 이를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시청자 여러분은 반드시 부담부 증여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합니다.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매월 15일 생활비 150만 원을 입금할 것,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할 것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이 단 한 번이라도 어겨질 경우 증여를 즉각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비로소 법은 부모의 손을 들어줍니다. 또한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도 명민한 방법입니다. 진명인은 넘겨주되 그 집에 부모의 채권액을 설정해두어 자식이 함부로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식이 경제적 유혹에 빠져 부모를 길거리로 내모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돕는 길입니다. 설마 내 자식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골든타임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고 상황 앞에 효자 없습니다. 자식을 악당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부모의 치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감도장은 자식의 눈물이 아니라 법적인 보호장치가 완비되었을 때만 움직여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설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탕 발림 중 하나가 좋은 실버타운에 모셔다 드릴게요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월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고급 실버타운은 자산가들에게나 허용된 낙원일 뿐 재산을 자식에게 다 넘겨준 노인들이 가는 곳은 대개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열악한 요양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철수 씨 역시 아들의 손에 이끌려 한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아들은 여기 공기도 좋고 친구분들도 많으니 편히 쉬세요라며 웃었지만 정작 아버지를 맡긴 후 면회 횟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수십 명의 노인을 관리하는 곳에서 김 씨는 이름이 아닌 204호 할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욕창 방지를 위해 몸을 돌려주는 손길조차 기계적이었고 식단은 씹기 힘든 반찬들로 채워지기 일쑤였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자식의 경제력이 끊겼을 때입니다. 아들의 사업이 더 어려워지자 요양원 비용이 미납되기 시작했고 요양원 측의 독촉 전화에 아들은 급기야 번호를 바꿨습니다. 결국 김 씨는 시설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다시 지하방으로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돈을 쥐고 있는 노인은 실버타운에서 왕처럼 대접받지만 빈손으로 들어온 노인은 그저 하루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할 재고에 불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실버타운은 자식이 보내주는 곳이 아니라 내 돈으로 내가 예약해서 들어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 노후의 퀄리티를 자식의 효심에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질은 자식의 가계부 상태에 따라 널뛰게 됩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은 반드시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극은 부모와 자식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도 극에 달합니다. 김 씨의 아내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먹고 살 것은 남겨두자는 아내의 애원을 김 씨는 당신이 자식 귀한 줄 모른다며 묵살했습니다. 결국 재산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평생을 참고 살았던 아내는 황혼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경제적 기반 위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화목해 보였던 가족들이 돈이 사라지자 서로를 탓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모셔갔지만 사실은 어머니에게 남은 소액의 연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노후의 동반자는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꾸려 떠나갈 존재이지만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손을 잡아줄 사람은 결국 배우자입니다. 자식에게 올인하느라 배우자와의 노후 대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조론이나 황혼 재결합의 이면에도 결국 경제적 독립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을 때 비로소 선택권이 생깁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자식 눈치 보며 사는 삶과 내 자산을 지키며 배우자와 함께 여행 다니는 삶. 어느 쪽이 더 행복한 노후일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효에 대한 정의를 새로 써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미덕이던 우리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김철수 씨가 만약 마지막 빌라만큼은 끝까지 지켰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는 대신 빌라를 물려받기 위해 적어도 돌아가시는 날까지는 안부 전화를 거르고 면회를 오지 않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있을 때 자식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것이 비록 유산에 대한 기대 때문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부모는 고독사하지 않고 자식과 교류하며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의 효심을 시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이 효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철수 씨가 남긴 영원자리 통장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그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작 자식에게 부모를 버렸다는 죄책감과 비참한 죽음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자식들도 비로소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서 못 쓰겠다는 말은 이제 접어두십시오. 오늘 당장 맛있는 것을 사드시고 사고 싶었던 옷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자식의 전유물이 아기형이라 평생 고생한 당신에게 하늘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어느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형수님, 형님이 아버님 빌라 사받았어요. 이제 와서 제사 비용을 나누자고요? 예, 너는 유학 갈 때 아버지가 대주신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 그게 할 소리야?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건 정당한 증여였어요. 형님처럼 사업 말아먹으려고 가져간 게 아니라고요. 김철수 씨의 장례식장, 곡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그곳은 유산의 흔적을 쫓는 자식들의 고성과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잔고가 영원이 된 통장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과거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를 따지며 서로의 밑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내어준 결과는 자식들의 오해마저 산산조각낸 전쟁터였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편중된 증여를 할 경우 남겨진 자녀들 사이에는 지울 수 없는 불신의 벽이 생깁니다. 유유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제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자식들이 법정에서 서로를 헐뜯는 비극의 씨앗은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의 차별적인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김 씨가 공평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자신의 노후를 지켰더라면 자식들은 적어도 장례식장에서 서로의 뺨을 때리는 추태는 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부동산이나 현금이 아닙니다. 부모가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자식들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떠난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자식들은 슬픔이 아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김 씨가 평생 피땀 흘려 일하며 꿈꿨던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었을까요? 많은 부모님이 어차피 죽으면 다 너희 거다라며 무계획적으로 자산을 방치하거나 혹은 세금을 아끼겠다고 무리하게 편법 증여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상속은 자식들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재앙을 안겨줍니다. 김철수 씨의 경우처럼 강남 아파트를 급하게 증여하면서 발생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감당하기 위해 아들은 다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 이자가 사업 실패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아끼려다 자산을 잃는다고 경고합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을 대비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지만 부모의 생활 자금까지 끌어다 쓰는 증여는 자녀의 경제적 자립심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법세무적인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는 생각보다 치밀하며 자녀가 소득 증빙을 하지 못한 채 받은 자산은 결국 징벌적인 과세로 돌아옵니다. 현명한 부모는 얼마를 줄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남길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하거나 종신보험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부모의 노후 자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할 돈도 없는데 자식 세금 걱정부터 하는 것은 순서가 틀려도 한참 틀린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금보다 무서운 것은 부모의 빈곤입니다. 자식에게 세금 몇 푼 아껴주려다 당신의 남은 인생 20년을 단칸방에서 보내게 된다면 그 어떤 절세 전략도 실패한 계획일 뿐입니다. 그것이 자식의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치매나 중풍 같은 중증 질환이 닥치면 효도는 철저히 돈과 체력의 문제가 됩니다. 김철수 씨가 지하방으로 돌아온 뒤 쓰러졌을 때 아들이 끝내 전화를 피했던 이유 중 하나는 무거운 간병비 부담이었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는 옛말은 현대의학이 수명을 연장한 지금 더욱 잔인한 현실이 되어 우리를 덮칩니다. 요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간병살인 혹은 간병 파산 소식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닥친 질병은 자녀의 가정마저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내 아이의 학원비를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갈등과 죄책감이 쌓이고 이는 결국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변질됩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간병보험과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철저한 이해입니다. 부모 스스로가 아플 때를 대비해 경제적 방어막을 쳐두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내가 아프면 네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식에게 가혹한 짐을 지우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내 간병비를 결제할 수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지켜드려야 할 대상으로 남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통장에 단 몇 천만 원이라도 간병비를 남겨두었더라면 아들은 적어도 죄책감을 느끼며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을지도 모릅니다. 효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자식의 인성이 아니라 부모가 준비해둔 간병 자금의 유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소외된 노인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늪이 바로 외로움을 파고드는 시기입니다. 김철수 씨가 단칸방에서 홀로 지낼 때 유일하게 그의 손을 잡아준 것은 자식이 아니라 동네 건강식품 판매점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죠?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김 씨는 그나마 남아있던 쌈짓돈을 털어 효능도 알 수 없는 약들을 샀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노인들은 더 큰 소외감을 느낍니다. 은행 업무 하나도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앱으로 해결해야 하는 세상에서 자식들의 도움 없이는 일상조차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것도 못하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입니다. 이런 디지털 소외는 결국 금융사기로 이어집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식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접근할 때 외로운 부모들은 의심보다 반가움에 먼저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이 파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입니다. 자식에게만 매몰된 삶을 살다 보면 자식이 등을 돌리는 순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동네 친구, 복지관, 종교단체 등 자식 외의 소통 창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것은 사기꾼뿐만이 아닙니다.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방치하는 사회도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만 바라보는 삶을 멈추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인맥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0원짜리 통장을 가진 노인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는 살아온 세월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김철수 씨의 죽음이 비극적이었던 이유는 그에게 엔딩 노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는지, 남은 재산 혹은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 위급 상황에서 연명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엔딩 노트는 죽음을 준비하는 어두운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생을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물건들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장례식은 어떤 방식으로 치르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진심 어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적어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김 씨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미안하다, 나 원망한다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충분히 즐겼고 너희도 너희의 삶을 당당히 살아라 라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선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재산을 다 주지 않았더라도 자식들은 아버지의 당당한 삶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된 이별을 연습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부를 환원하거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소비하는 well dying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통장이 영원히 되어야 할 시점은 당신이 죽기 직전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행복을 누린 결과여야 합니다. 당신이 준 그 돈은 사랑이었지만 법은 그것을 포기라고 부릅니다. 김철수 씨는 믿었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넘겨준 그날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는 보험을 든 날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단칸방으로 쫓겨나 울부짖으며 법원을 찾아갔을 때 판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이미 돌려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식에게 베푸는 그 숭고한 희생이 법정에서는 왜 자발적 파산으로 취급되는 걸까요? 효도하지 않는 자식에게 1원도 빠짐없이 다시 뺏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한민국 부모 99%가 모르고 있는 그 치명적인 법적 장치를 지금 바로 이 부에서 공개합니다. 당신의 인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